네,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법정에 틀어진 영상을 보고 장윤기가 범행 70일 만에 성폭행 목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질을 이유로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영상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치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관들의 경계 속에 황토색 죄수복을 입은 장윤기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선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재판부가 장윤기에게 다시 한번 묻자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범행 이후 줄곧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온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고생 살해 70일 만입니다. 장윤기 측의 입장 변화에는 범행 현장 근처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재생된 이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납치해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장윤기가 피해자를 고르고 수차례 동선을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숨진 여고생 유족 측은 장윤기가 벌을 가볍게 하려고 혐의를 인정했을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양형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수사 중엔 좀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장윤기는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유족 측은 양형을 낮출 의도라며 반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도 당당한 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장윤기.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7일 반성문 여러 건을 재판부에 일괄해냈습니다.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적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행위 그 자체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의도와는 무관한 범행이라는 취지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여고생 이채원 양 유족 측은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반성이라고 비판하고 양형 사유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감형을 노린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생각 없이 무책임을 했다는 것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우발적인 범죄보다 이제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많고. 여고생 유족 측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사건의 은폐, 왜곡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자신이 성폭행을 한 외국인 여성에게 살해 의사가 담긴 발언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도 이 진술을 파악을 해놓고도 이후 발생한 이 여고생 살해 사건 때 성폭행 목적은 배제한 살인 혐의만 적용한 건 아니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우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 여성.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장윤기가 살해 의사를 드러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경찰도 외국인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윤기에게 성폭행과 살인 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땐 직접 증거가 없고 구속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에서 성폭행 목적을 배제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사건인데도 혐의 적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드러나는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분석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 차량 뒷문이 찍힌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 개선을 광주경찰청에 의뢰했는데 화질 개선 영상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야 받았고 이후에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씨를 오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안기자 사회부 성일환 기자 나왔습니다. 장윤기가 갑자기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
인정을 했어요, 갑자기? 왜 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첫 재판 20일 만에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죠. 이 자리에서 장윤기가 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재판 때는요, 이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를 인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유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성폭행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화질 개선을 통해 선명하게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추가된 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 영상 중에 어떤 딱 장면이 결정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뭔가요? 네, 블랙박스 영상 안에는요, 이 범행 직전에 장윤기가 세워둔 SUV 차량의 뒷문이 열린 게 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건요, 이 피해 여고생을 단순히 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납치, 성폭행할 준비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는데요. 당초 경찰 수사팀은 뒷문이 열려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자체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서 뒷문이 열려 있었던 걸 밝혀낸 겁니다. 그럼 정말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장윤기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 사이에요,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추가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 열린 뒷문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이미 말씀드렸죠. 또 장윤기 차량의 조수석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 뭉치, 이건 피해자를 결박할 목적의 도구로 추정이 된다. 검찰은 이렇게 봤고요. 피해 여고생 목덜미를 잡아채서 이동하는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거를 볼 때 성폭행과 납치의 목적이 우선이었고 살인은 그 연장선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약간 좀 분노가 되는 대목이긴 한데 네. 이 추가 증거를 못 찾았으면 장윤기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또 법정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장윤기를 변호하는 국선 변호인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 기일 이후 충분히 피고인, 즉 장윤기와 협의를 했고 강간 목적도 인정하기로 했다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5월인데 두 달이 지난 10일에야 재판부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내게 된 겁니다. 이 추가로 제시되는 증거들을 확인한 뒤에 납치와 또 성폭행 목적 더 이상 부인했다가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반성문도 냈다던데 진짜 반성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 피해 여고생 측은요, 감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성문을 낸 시점이 지난 7일인데 한 번에 무더기로 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면서도 숨진 여고생이나 여고생 유족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는 게 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인데요. 반성문에 핵심 혐의인 성범죄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이 없다는 점도 이 피해자 측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쏟아지는 증거에 마지못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의 우발성을 강조해서 재판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악어의 눈물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를 본 뒤에 강간 목적의 살인임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포착된 모습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윤기가 수의복을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짧게 포착이 됐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그때 검찰에 송치될 때도 그렇고 고개를 그냥 빳빳이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면 좀 본인이 부끄러워한다든지 또 사죄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일반적인 범인의 행태일 텐데 장윤기는 처음에 붙잡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된다든지 이번 재판에서 보면 전혀 이런 어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나 뭐 부끄러움이나 사죄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이런 어떤 자신의 아버지가 뭐 경찰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범행에 대한 어떤 이 본인의 죄책감이나 이런 게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그 경찰을 했을 때는 크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런 행태를 보면 글쎄요 그런 것들이 좀 의심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든지 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장윤기는 시종일관 꼿꼿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 공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했잖아요.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는지를 시인하느냐, 이게 아주 쟁점이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근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인정을 한 건가요?
네, 첫 번째 재판에선 관련된 내용을 유보했었는데 오늘 국선 변호사가 먼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장윤기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법상 살인 같은 경우 유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강간 목적의 살인은 무기징역 또한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당초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왔고 이를 확인한 후에는 이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는 거죠. 즉, 이 영상 안에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국선 변호사가 판단이라고 의견을 전하고 이 역시 장윤기가 결국은 납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대중적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네. 또한 아버지, 더 나아가서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상황 속에서는 아니라고 버티는 것보단 하루빨리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오히려 형량 과정에서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오늘 법정에서 검찰이 범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장윤기도 시인을 하게 된 건데요. 대체 어떤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구전의 변호사님, 본인도 영상을 본 이상 더 이상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서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집된 추가적인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은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한 번 더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고의를 추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CCTV에 참혹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이 이거는 살인 이외에 강간 목적이라는 게 추단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인해봤자 어차피 고의는 인정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서마저 부인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되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사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걸로 보이고 첫 번째로는 네. 그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하고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 당시에도 경찰에서는 중상해로 했었고 검찰이 살인 미수로 했다가 2심에서 이제 그 강간 목적이 또 추가가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심급을 올라가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계속 수집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증거를 검찰이 더 수집해 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거기에 관련된 경찰들이 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인멸 행위를 했는지가 또 확대되는 추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양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그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추단을 합니다. 네, 지금 관련 수사팀들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요.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제는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인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어머니가 오늘 또 저렇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눈물을 저렇게 보일 때마다 보시는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장윤기가 얼마나 속으로 비웃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아직도 고 이채원 양의 유품이 가족들에게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게 경찰이 임의로 폐기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유족 측 입장을 보면은요, 채원 양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이 옷이 이미 폐기가 됐고 운동화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유족들의 동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유족들의 입장이고요. 수사 차원에서 보면은요, 채원 양이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입었던 이 옷들은요, 또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물에서 이미 모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채취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빨리 폐기 처분을 해야 됐는지 이 부분에도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증거 인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유품을, 그것도 유족의 동의 없이 빨리 폐기하는 데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제는 두려움까지 앞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아마 경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윤기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요, 오늘 고 이채원 양의 변호인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이 최근에 제출한 반성문을 한번 살펴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적었습니다. 결국에 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 놨고요.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변호인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반성문을 냈다라는 알리바이용이지 알맹이도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서 지금 저 CG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기, 절도, 뭐 어떤 범죄에 제출하더라도 다 그냥 반성문 냈구나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두루뭉술한 내용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자백성으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첫머리에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것마저도 싹 제거한 거는 구체적으로 그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황은 많이 안 좋아 있어서 뭐 이거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반성문은 냈다라는 용도로 낸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 사형 정도 막아보고 혹시나 이제 감형해서 무기징역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무기징역은 사실 당연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이라서 아마 판사 성향에 따라서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엔 사실 사형이 종종 선고가 되거든요.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혀 과하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수사가 확대돼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가족에 대해서 확대되는 거, 그걸 차단하는 용도, 그리고 자기도 나도 반성문 냈다. 이제 이런 용도로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없앴다는 증거들이 또 속속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불태웠다. 더 이상 안 쓰는 전화기라서 소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네요. 안진용 기자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경찰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단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장윤기가 범행에 썼던 휴대전화죠. 이거는 이미 강물에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썼던 학창시절 휴대폰을 통해서 장윤기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검색을 했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소각했다는 거죠. 소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걸 판단하는 데는 상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임의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화 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정보가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태웠을 때는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장경감의 휴대전화는 어땠을까요? 이걸 이미 제출받았는데 녹음 파일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다는 거죠. 즉, 무언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혹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의혹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신동욱 의원실을 통해서 기록을 조금 확보를 해봤더니 병가와 휴가 등을 좀 썼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공교롭게 증거인멸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뭐 이렇게 아들 집에서 증거를 좀 없애려고 휴가를 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긴 한데 시기가 너무 공교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다고만 봐야 될지 저는 이거는 심층적으로 충분히 그런 증거인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휴대전화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거를 불태웠다?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찰들이 이 장윤기의 아버지를 비롯한 이 경찰 측에서는 계속 본인들이 이렇게 증거를 버린 것, 증거 인멸한 부패함을 약간 무능함으로 바꾸려고 한 것 같아요.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없어진 거다. 피해자의 옷 이런 것도 없어진 것도 우리는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관리 부실에 의한 무능함으로 약간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인멸하기 위한 부패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 누구보다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찰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 다음에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누가 보기에도 인멸을 하기 위해 약간 병가를 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자리를 비웠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면 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신감까지 모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또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달라는 이야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김진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이 하셨는데 이건 철저하게 서민과 약자를 고통주는 체제로 돌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늘 부르짖어 온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범죄자에 자기들이 감옥 갈 때 자기들이 돈 받고 감옥 가는 상황에 감정이입해서 모든 제도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종철 열사를 소환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검찰에서 바로잡힌 과거 사건들이 소환이 되는 상황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1987년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경찰에서는 탁친이 역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집힌 그런 사건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예시를 이걸 드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지금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 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거기서 물고문 끝에 사망을 했죠. 영화로도 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치안본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당시 공안부장이었던 최한 공안부장이 최한 검사가 이걸 수사를 하면서 수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해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 박종철 군을 진료했던 의사가 용기 있는 또 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물고문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경찰의 이런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 이것이 이제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요, 이 정치인들 관련된 특수사는 거의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 1% 때문에 나머지 99%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수사라는 게 전국의 검찰청에서 많은 어떤 일반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검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경찰하고 좀 다른 게 일단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법고시나 로스쿨 통해서 법률적 전문가예요. 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의 전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경찰은 순환보직이에요. 계속 인사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지휘하고 자, 요거는 요런 법률에 어긋나니까 요런 진술을 받아서 보완해라. 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사실 수사를 어떤 완결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해서 보완서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정권은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줄여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보완 수사권조차도 이제 없애버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들 수사 안 하기로 약속하고 그러면 나머지 99%의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부분에 수사를 해야 될지 이걸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야지만이 좀 전에 했던 돌려차기 피해자처럼 네. 저런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정말 이 민주당은 지금 1% 때문에 99%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검찰이 그동안 수사 다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이현종 위원 말씀대로 문제가 됐던 1% 사건 때문에 나머지 99%까지 뺏어가는 거 이거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기억나실 텐데요. 오늘 한동훈 의원이 그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구정훈 변호사님. 두 사건이 최근에 좀 비교가 많이 되던데 비슷한 점이 좀 있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고 미흡한 수사를 놓고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상의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이 정도의 습격을 해서 돌려차기란 것은 그냥 상해 정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살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거기까지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청바지는 일부러 벗기기도 참 어려운 옷인데 그게 안쪽에 피고인의 체액 DNA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네. 성범죄 목적이라는 게 확인돼서 20년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거 지금 수사 과정에서 동적 발전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법리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정말 그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하는 게 그냥 아무나 맡겨도 다 사건은 돌아가려니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법률가인 검찰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났으니까 찾아봤을 때 정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거 강간 목적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없느냐라는 게 논란이 됐었고 경찰에서도 그런 의견 나왔지만 묵살당했고 만약에 거기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으면 그냥 묻혔겠죠. 네. 그러니까 돌려차기 사건에서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한 번에 불과했다라고 끝났어야 될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경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1년에 몇 건씩 벌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김어준 씨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넘길 문제도 아니고 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검찰 악마화하고 그럴 때 그 몇 개 안 되는 손에 꼽는 정치인들 사건 가지고 그렇게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네. 억울한 한 명도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국민들 지금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제가 대검 통계를 봤는데 하루에 발생하는 범죄가 4,000건이 넘어요. 근데 그 몇 명의 정치인 지키고자 국민들 전부를 피해자로 만들게 되는 이 상황이 법조인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다시 말해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1.1획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 100%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민주당이 이 살인범 장윤기가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저걸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말하자면 큰 틀의 프레임이에요. 네, 김어준 씨는 또 큰 틀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기 전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죠.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폐지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근데 여론이 좀 신중하게 바라보자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뭐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그러니까 남겨놓았을 경우에는 정치 검찰이 보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전면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의 수사권 폐지만이 마지막 기회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칼을 만들어서 정권의 위협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뭐 일종의 정치적인 뭐 숙명을
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면서 가장 큰 하나의 정치적 무기가 선명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개혁,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당권도 차지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치인은 특히 그러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처럼 이 그러니까 이 여당의 당 대표를 그러니까 노리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심의 그러니까 동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외골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이 올해 지금 그러니까 이 전반기 동안 찍게 된 대검의 그 통계를 보니까요. 검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46.5%가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 넘기는 사건의 거의 절반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당권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당권 잡고 난 뒤에 당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민심을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당 당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원만 바라보고 이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강경한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시죠. 구덕이 뭐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거예요? 검찰 수사는 안 그랬나요? 더 나쁜 짓 했잖아요. 인혁당 사형시켜버리고. 조봉암, 더 많은 정치, 저도 그렇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하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최강욱 전 의원은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그냥 언론에 알려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장 한동훈 의원은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홍기원 의원이 가장 좀 적극적입니다. 구덕이가 아니라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든다. 보안 수사권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법안에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네. 홍기원 의원 입장에서도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홍기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인사들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겉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은 구더기가 좀 생겨도 걷어내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구더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장에 독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장을 그대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개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심은 지금 글쎄요. 우리 당의 지지층 꽤 오랫동안 검찰에 대한 분노. 저는 검찰이 우리가 지금 이런 우려를 얘기한다고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무도한 정치권의 칼날을 휘두른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검찰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랬던 이런 것들을 사실 지적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밀어붙일 것인가. 우리 당원들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말씀하신 거 맞는데 좀 더 많은 국민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 없을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어준 씨가 했던 발언 무슨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없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는데 프레임이 안 되려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언론에 알리면 된다. 그리고 다른 김용민 의원 뭐라고 했죠? 피해자가 검찰에게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그 박은정 의원 뭐라고 했죠?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께 절대로 장을 담글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기원 의원 이외에도 많은 진보 진영 인사들도 이거에 대한 부작용, 이거에 대한 우려 충분히 있으니 당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수 진영 인사이기는 했습니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이 얘기했습니다. 헌법학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 검사를 상정하고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을 한 이유도 검사의 책임하에 인권 보호를 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해라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의 역사적인 배움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우리 짧게 봐도 일제시대 순사가 얼마나 난폭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판사가 예심 판사, 수사 판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느리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검사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수사의 인권 보장을 하자. 그래서 그걸 준사법기관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네. 사법기관이 있고 준사법기관이 법률가로서 이 인권 보호를 하고 법적인 적용을 이제 깔끔하게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통제는 다시 법원이 받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중간을 뚝 떼버리면은 경찰은 도대체 누가 통제하냐 이거죠. 순차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를 도려내고 이제 니네는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내용도 모르는데 영장 청구는 헌법에 따라서 검사가 여전히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제 그 껍데기가 이제 남아 있고 알맹이는 완전히 없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이런 식으로는 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는 뭐 검사가 수사 주재자라거나 그런 뭐 명시적인 문구가 없잖냐 이제 이러는데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리 알 권리가 있다는 거 네.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생명권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헌법 찾아보세요. 거기 헌법에 그런 글자 없습니다. 다 해석상 노출되는 게 생명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겠느냐. 이래서 해석상 다 도출되는 것이고 네. 해석에 검사라는 게 헌법에 찍혀 있고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 당연히 이석연 위원장의 저런 발언은 헌법적으로 타당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논리나 대응 방법도 없이 그냥 일단 폐지하고 보자라는 거는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 장윤기 사건과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